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을 믿는 편입니다.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만 해도 저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죠. 아니, 일부러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보여준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무척이나 잘했거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 아이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좋은 건 저희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일에도 늘 제게 고마워하시던 시어머니와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콩 한 쪽도 저희와 나눠 먹으려고 하던 제 시누이까지. 남들은 시집살이며 고부 갈등이며 온갖 말도 못할 마음고생을 다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니마니 하면서 산다는데 저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저도 나름의 마음고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거기다 결혼 생활, 특히 시댁 문제는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닌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인생이 거짓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와 제일 가깝다고 여겼던 남편이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요. 거기다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도 전부 연기에 불과했다면요. 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 가까이에서 살고 지내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앞뒤가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 기가 막히는데요. 그 사연을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초등학교 한 학년에 한 반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폐교환이 많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상황이 딴판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한 학년에 7반, 8반씩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한 반에 50명씩 꽉꽉 채워서 말이에요. 거기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점은 그렇게 전교생 인원이 많았는데도 그 대부분의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원이니 뭐니 바쁘게 다니는 것보다는 학교를 마치면 다들 놀이터에 모여 같이 뛰어놀고는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같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 친구들이 대다수였고요. 저랑 남편도 그런 동네 친구였습니다. 누구는 어머니 아버지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이웃 사이라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남편은 사실 제 소꿉친구의 친한 친구였어요. 셋이서 어울렸던 적도 종종 있지만 단 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친하진 않은 정도의 사이였죠.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3, 4살짜리들도 다 연애를 한다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일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받기 일쑤였죠. 그래서 설령 이성적인 호감이 있더라도 선뜻 티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사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 같이 어울려 노는 걸로 은근히 서로만 아는 호감 표현을 하다가 본격적인 연애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시작이라는 시기였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초등학생이 연애라는 감정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에 웃음이 나기는 하네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반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시험 성적이 좋아서 반장을 도맡아 한 케이스였죠. 그때 저는 말수도 적고 낯가림도 심해서 정말 친한 친구들 몇몇이랑만 어울려 놀았을 뿐 다른 친구들과 두루두루 다 어울려 잘 지내지는 못했거든요. 지금이었으면 따돌림 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 친구들이 모두 착해서 그런 저를 이해하고 잘 어울려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사고뭉치였어요. 그 나이대의 대다수의 남자애들이 그런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쳐댔죠. 축구를 하면서 공을 잘못 차서 창문을 깨먹기도 하고 장난이 과해서 친구들을 울리기도 했어요. 남자애들이랑 내기를 해서 여자애들이 하는 고무줄을 다 끊어먹기도 했고 공부는 정말 지독하게도 안 해서 성적도 좋은 적이 없었죠. 가끔씩 같이 어울리던 남자애들과 쌈박질을 하기도 했고요. 자연히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저 사고 많이 치고 공부는 절대로 안 하는 제 친구의 친구, 딱 이 정도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이상하게도 저에게만큼은 짓궂은 장난은 절대로 안 치고 담임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 녀석이 제 말이라면 어지간해서는 뭐든 오케이 하는 점 정도가 있었겠네요. 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얼굴이 잘생겼었어요. 또래보다 키는 좀 많이 작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가족이 다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정든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중학교에 진학했어도 얼굴 보기는 힘들었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쭉 계속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고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가족은 다시 고향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놀면서 다니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시험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방학 때가 되면 계절학기를 듣고 학원을 다니거나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라고는 명절과 제사 혹은 부모님 생신 등등의 행사 때뿐이었죠. 횟수는 1년에 많아야 6, 7번이 넘지 않았습니다. 내려갔다가도 그 다음 날이면 올라오기 바빠서 총 일수를 다 합쳐도 겨우 2주 남짓이었죠. 그러던 제가 고향에 2달을 꼬박 머무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자취방의 인테리어 공사와 맞물린 기간이었죠. 당시에 저는 학교 근처에 오래된 다세대 빌라에 지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공사를 해야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화장실 올수리를 비롯해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등도 진행한다고요. 그동안 월세는 받지 않겠지만 집은 좀 비워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다른 세입자들은 대부분 학생이어서 어차피 방학 때는 본가에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에 취준생이었던 저는 가뜩이나 집에도 잘 가지 않아서 더욱 큰일이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까 싶기도 했지만 곧 포기했죠. 여기만큼 월세며 보증금이 저렴한 곳도 구하기 힘들었고 사실 막상 이사를 하려니 귀찮기도 했거든요. 결국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향에 내려가 본가에서 잠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취업을 한다면 앞으로도 부모님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 밥이 그립기도 했고요. 저는 대충 쌀 수 있는 짐을 다 싸서 택배로 붙이고 커다란 트렁크 몇 개를 끌고 그 길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이런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간만에 늦잠도 실컷 자고
눈을 뜨면 언제나 엄마가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필요한 건 말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노는 것도 지겨워졌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밖을 나갔습니다. 하다못해 매일 운동이라도 규칙적으로 좀 하자 싶었거든요. 집 앞에는 공원과 작은 산책로가 있었는데 선선한 여름밤에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운동을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정말 우연찮게도 운동을 하러 나온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기 혹시 너 유정이 아니야? 네? 맞는데 저를 어떻게... 사실 산책을 나온 맞은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멀리서부터 한바구음을 지으며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동복 차림으로 같이 나온 견주분이 자꾸 저를 흘끔거리며 쳐다보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남의 강아지를 너무 빤히 쳐다본 건가 싶은 마음에 시선을 돌리고 지나치려는 그 순간 그분이 저를 불러세웠죠. 너 나 기억 안 나? 김동현.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잖아. 같은 동네 골목 앞뒤로 살고. 응? 아, 기억났어. 김동현? 솔직히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키 작던 꼬꼬마가 지금은 대충 봐도 키가 180이 훌쩍 넘어 보였고 운동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는 말라 비틀어졌던 몸이 아주 헬스 트레이너 같은 근육질이 됐더라고요. 앳되던 목소리도 훨씬 중저음으로 변해 있었고요. 그나마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저를 향해서 씨익 웃는 그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다 변했어도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저 잘생긴 얼굴이었죠. 심지어 더 잘생겨졌더라고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 나 어떻게 알아봤어? 나는 전혀 못 알아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왜 못 알아봐? 너는 지금도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맞은편에서 오는데 보니까 딱 알아보겠더라. 이거 칭찬 맞지? 초딩 때랑 얼굴이 똑같다는 게 좋은 얘기인가? 당연하지. 내가 그때도 너 엄청 좋아했잖아. 예뻐서. 저희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이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동네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동네에 이렇게까지 오래 살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신기했죠. 덕분에 그동안 끊겼던 친구들 소식도 이래저래 많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취업 소식이며 경조사 소식, 근황까지도요. 모처럼 재미있었습니다. 간만에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자니 추억이 새록새록했고요. 마침 동현이도 취업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고향에 있을 예정이니 종종 이렇게 얼굴 보자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자고요. 어차피 저도 여기서 할 일도 없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만나 같이 도서관에 가서 취업 준비용 공부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다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운동 겸 산책을 같이 하고 그런 날들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자주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인지 저도 모르게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연애를 쉰 지도 꽤 오래됐었고 거기다 동현이는 적극적으로 제게 호감을 표시해왔고요. 핑계를 대려면 이유에 얼마든지 있었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애틋하더라고요. 애초에 한 달만 있으려고 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저는 그러고도 2달을 더 고향에 머물렀고요. 당시에 저희는 각자의 집에 서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 수리가 끝나도 진작에 끝났는데 하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저희 엄마가 수상하게 여기실 정도였죠.
취업 면접이 없었다면 그나마도 더 연장되었을지도 몰랐고요. 아무튼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취업을 보았던 회사에 합격하게 되어 서울살이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동현이와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커플이 되었고요. 서로 한참 좋을 때에 장거리 커플을 하려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지만 원래 콩깍지가 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법이니까요.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 번갈아 가면서 서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저 때문에 동현이도 취업을 서울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취업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장학금도 받아가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1년의 재수 끝에 겨우 목표보다 하향 조정한 회사에 합격한 거였거든요. 반면 제 남자친구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동현이는 고향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에 간신히 붙어 그것도 형편없는 학점을 받고 흔히들 말하는 취업용 스펙이라고는 전무한 상황이었죠. 어릴 때도 공부하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으니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다만 제가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막상 까보니 제 생각보다 더 취업이 험난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조금 막막했습니다. 자소서 같은 부분은 제가 고쳐줄 수 있지만 결국 면접을 보는 건 본인 능력이었으니까요. 급한 대로 우선 필요하겠다 싶은 자격증 공부를 시켰지만 합격률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저는 애가 타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간신히 서류 합격한 회사들의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면서도 동현이는 여전히 해맑더라고요. 원래도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는 타입이기는 했어요. 너랑 사귀고 서울로 취업해야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공부 좀 할 걸 그랬다면서 쉬고 웃는데 낙담해서 축 처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중에는 좀 어이가 없어서 저까지 웃음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현이가 취업을 하게 된 건 그로부터도 1년이나 더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이 취업난에 그 스펙으로 여기라도 합격한 건 제 공이 구할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혼자 공부하면 의욕이 없을까봐 퇴근하고도 매일같이 남자친구의 월간 주간 공부 스케줄을 짜주고 인터넷 캠을 연결해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거기다 금요일 밤부터는 서울에 올라온 동현이와 만나서 도서관에 가는 게 일상이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자격증부터 면접 대비용 책들도 사주고 예상 면접 질문도 뽑아주고 심지어 면접 보는 날에는 기운 내라고 정장에 구두까지 다 사줬죠. 그걸 꼬박 1년을 넘게 반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실 제대로 된 데이트도 없었다고 볼 수 있었죠. 어쨌든 제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동현이는 제가 직접 서류도 넣어주고 자소서를 써줬던 작은 중소기업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턱없이 낮았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나 취업한 것도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유정아. 우리 어머니도 네가 나 사람 만들었다고 고마워하시더라. 자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한 거지. 지금은 월급이 적어도 열심히 다니면서 차근차근 경력만 쌓으면 나중에 동종업계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는 나름 연봉도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야 돼. 알았지? 응. 그리고 나 잘 몰랐는데 회식하면서 얘기해보고 깜짝 놀랐어. 동기들 중에 내가 제일 스펙이 낮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대학도 다들 좋은 데 나왔더라. 맞지?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고생했어. 아니야, 솔직히 연봉 너무 낮아서 좀 그랬는데 내 주제에 여기 붙은 것도 기적이더라.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다닐게.
동현이는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준 남자친구가 고마웠어요. 이제 취업도 했으니 우리도 여느 커플들처럼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하고 우리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쩜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걸까 싶지만요. 어쨌거나 그 후 3달간은 제 상상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런 평범한 것들을요. 하지만 3달 뒤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임신 소식이었죠. 저도 아직 회사를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이제 겨우 수습이 끝난 신입사원이었는데 진짜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저와 달리 동현이는 이 소식을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실수로 조금 더 빨리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아기는 축복이고 우리도 사랑하고 있는 사이니까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모은 돈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생긴 아이를 지운다는 건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했고 죄송스럽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돈은 대출로 해결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자취방 보증금을 뺐더니 딱 3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가전이니 가수니 혼수 준비를 하고 예단 예물은 죄다 생략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 도움도 안 주셨냐고요? 네, 정말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3억짜리 전셋집을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직장이나 학벌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시댁도 형편이 어렵다고 전혀 지원을 못 해주신다고 하니 이 결혼을 100번도 더 엎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제가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요. 그걸 알아서 더 죄송스러웠고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자기가 평생 살면서 더 잘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하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이를 낳는데도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았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비였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다행히도 육아휴직에는 조금 관대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아주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서 정확히 15개월을 쓰는 게 목표였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과장 진급까지는 하고 낳는 게 목표였죠. 여자들은 출산 후에는 과장 진급에서 승진이 막히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겨우 사원에서 주임으로 넘어가려는 신입 나부랭이가 육아휴직 15개월을 쓴다? 아무리 관대한 분위기라도 그걸 좋아할 고용주는 어디에도 없었죠. 덕분에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정확히 6개월을 채운 후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초과한 남편의 월급에 저까지 승진길이 막혀버리면 진짜 답도 없었거든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이는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열심히 출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무게는 최저를 찍고 얼굴이 반쪽이 되다 못해 아예 없어질 지경이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며 한마디씩 할 정도였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들 얼굴을 보면 이 고생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다 남편도 열심히 육아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저와 아이에게 잘하겠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듯이 저에게도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이에게는 언제나 잘 놀아주는 훌륭한 아빠였어요.
아이가 더 자라 어린이집을 들어가고 또다시 유치원을 들어가고 그렇게 부부로 6년을 사는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죠. 부족한 건 돈뿐이었는데 다행히 그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까요. 또 다른 장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시댁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요. 시댁에는 치매기로 요양원에 들어가신 시아버지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통영 꿀빵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사온 거예요. 아이고, 출장 갔다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뭐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사다 드리는 것들도 무척이나 고마워하는 분이셨어요. 워낙 군것질거리를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회사 사람들도 다 사가더라고요.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아가씨 것도 있어요? 우리 진짜 뭔가 통했나 봐. 나도 세원이 생각나서 전화할까 하던 참이었는데. 여기 앞에 카페 새로 열었잖아요. 거기 베이커리류도 많은 것 같던데 세원이 빵 좋아하니까 같이 가자고요. 안 그래도 오는 길에 봤어요. 그럼 우리 오늘 갈까요? 얘는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는 안 하고 네가 빵 먹으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아, 엄마, 나도 지금까지 공부하다 겨우 쉬는 거거든. 세원이가 한마디 좀 해줘요. 엄마 잔소리 너무 심해. 시누이 역시도 저와는 무척이나 잘 지냈습니다. 원래 조금 까칠한 성격이긴 했는데 저와는 친자매 사이처럼 친하게 지냈고요.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용돈이 부족하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짧게 하면서 공부까지 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적은 금액이지만 가끔씩 용돈도 계좌로 붙여주고 했죠. 그래서인지 언니 하면서 별 어려운 것 없이 저를 잘 따랐는데 저는 외동이어서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님, 다음 달에 생신이시잖아요. 그 주 주말에 저희 다 같이 짧게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주도? 아유, 나는 너무 좋지. 그런데 네가 힘들지 않겠니? 바쁠 텐데 시간은 되고? 괜찮아요. 다음 달이면 프로젝트 끝나서 그때 휴가 낼 수 있거든요. 금요일 연차 붙였어서 저희 금토일 이렇게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티켓이랑 숙소랑 미리 예약해 둘게요. 아싸, 신난다. 제주도 지금 날씨 딱 좋은 것 같던데.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오빠가 어떻게 새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니까? 결혼할 때 본인 인생 운은 다 끌어다 쓴 것 같아. 저희의 대화만 봐도 시댁 식구들과 제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짐작하실 만하죠? 사랑하는 남편의 금쪽 같은 아들, 거기다 저를 친딸보다 더 잘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철은 좀 없어도 저를 잘 따르고 귀여운 시누이까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한 그림은 아니어도 저희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화목한 식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죠. 그리고 이 행복한 그림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 건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또 받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늘 느긋하시던 평소와는 다르게 상당히 상귀된 얼굴이셨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시누이에게 물어보았지만 시누이도 잘 모르겠다며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갖고 있던 땅이 좀 있는데 누가 자꾸 팔라고 하나 봐. 땅? 무슨 땅? 어머님 땅이 있으셨어? 엄마가 처녀 때부터 사서 갖고 계셨던 거라고 하던데 그거 뭐 쓰지도 못하는 땅이야.
아무튼 예전부터 돈이 없어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결국 그냥 가지고 있었던 땅이거든. 그래? 안 팔리던 땅인데 사겠다고 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은 일 아니야? 몰라. 또 막상 팔라고 하니까 욕심이 나나 보더라고.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남편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고 저도 큰 관심은 없어서 그저 그런가 보다 했죠. 사실 땅이 있어도 뭐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 싶기도 했고 지금까지 땅이 있다고 말씀 한 번 없으셨던 걸 보면 남편 말대로 헐값이었던 게 뻔하고요. 다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시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욕심낼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장사는 조금 쉬엄쉬엄하고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면 어떨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넌지시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 생각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그동안은 땅 얘기를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에 신도시 후보지를 몇 군데 추가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지로 예상되는 곳에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는 기사가 줄을 지었죠.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 땅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 시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사서 오랫동안 갖고 계셨다던 땅이 바로 그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던 건 그 소문이 진작에 퍼져서 중간에 땅을 팔라는 업자들의 전화였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땅이 그곳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그때 땅 가지고 계셨던 거 파셨대?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그 땅에 관심이 많아? 어? 아니, 나는 그냥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지. 내가 무슨 관심 있다고 그래. 팔았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고 그 땅은 어머님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궁금해하지도 말고 나도 관심 없으니까. 저는 그저 그때 말씀하셨던 땅이 팔린 건가 싶은 생각에 물어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발끈하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꼭 제가 시어머니 재산에 눈독이라도 들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섭섭하기도 했고요. 애초에 제가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없었다면 결혼할 때 10,000원짜리 한 장 안 보태준 시댁에 진작에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시어머니 용돈에 시누이 용돈까지 챙긴 건 저인데 이제 와서 이런 남편의 반응을 보니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붙잡아 놓고 따지자니 큰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아무래도 시댁 돈 얘기이다 보니 민감한 주제인지라 저는 일단 참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분위기가 좋을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갈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저희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2달 사이에 남편의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거든요. 요즘은 회사에 바쁜 일도 없는 걸로 아는데 평소 같았으면 칼퇴근을 하고 들어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을 남편이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다 주말이면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버리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도 잦았고요. 더 이상한 건 눈에 띄게 커진 씀씀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 나온 줄 알아? 400만 원이야, 400만 원. 당신 월급보다 카드값을 더 썼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돈 좀 쓸 때도 있는 거지.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버는데 돈 쓸 때마다 일일이 당신 허락받아야 돼? 아니, 누가 내 허락을 받으래? 그리고 이유가 있는 지출이면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월급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 딱히 뭘 산 것도 아니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아유, 진짜 짜증나네. 그깟 400만 원 가지고. 남편 월급이 300을 넘긴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못해도 1.5배를 더 벌었고요. 그래도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둘이서 버는 돈은 모두 한 곳에 모아서 대출금을 갚고 적금과 저축, 그리고 생활비를 쪼개서 썼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도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할당해서 써왔고요. 카드값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절대 용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항상 계산하며 써왔고요. 불만을 가져야 한다면 제가 가져야 맞는 게 아닐까요? 남편의 저런 반응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죠. 답답해서 제가 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 대화를 좀 해보자고 말을 해도 무시하거나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속이 터지는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청소를 하다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남편이 보관했던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 그제 알게 되었죠. 이게 대체 뭐냐고 묻는 제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산 땅이 100배가 올랐다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산 땅이 오른 것과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고 묻는 제게 당당하게도 대답하더라고요. 유산 받으면 너랑 나눠야 하는데 그 전에 이혼해야지. 진짜 제정신이니? 그 돈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자고? 유정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잘 맞았던 건 아니잖아. 너도 나한테 불만 많았잖아. 임신한 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나 같은 놈이랑 결혼했겠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우리 6년을 같이 살았어.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럼 한월이는?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한월이는 네가 데려가. 놔두고 가라고 하면 너 가만 안 있을 거잖아. 어차피 애는 엄마가 보는 게 낫고 나도 혼자 키울 자신 없고 협의 이혼만 해주라. 너 제정신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한월이랑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아무 문제 없었기는. 솔직히 너가 집도 해오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고 내가 그거 고마워서 맞춰주고 산 거지. 마누라가 아무리 예뻐도 처음 본 여자만 못하다는데 이만큼 사니까 이제 나도 이게 정으로 사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더라. 뭐라고? 나 너한테 고맙게 생각해. 고맙긴 한데 정으로 남은 평생 살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 그런데 너랑 헤어지고 애 양육비까지 주면서 혼자 살 자신은 없더라고. 그래서 질질 끈 거지.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엄마가 돈을 벌었다잖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또 어떻게 알고. 넌 진짜 미친놈이야. 알아? 내가 생각해도 나 미친놈 맞아.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어차피 다 알게 된 마당에 너도 나랑 살기는 끔찍할 거 아니야. 어쩌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요.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지 않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놈은 그날부터 고해성사라도 했다는 듯 신나게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거기다 벌써 유산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자동차를 놔두고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질렀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샀다며 평소에 부럽다고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차였죠. 그 친구와 본인의 연봉 차이는 정확히 4배였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저 차를 뽑은 거였습니다. 요즘은 외제차를 구매하려면 출고도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언제부터 이 짓을 계획했던 건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며 월급은 전부 제가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산 건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계약금과 잔금 전부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다더라고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어린아이를 두고 이혼을 한다는 게 맞는 건지 매일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대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그러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현이랑 이혼해라. 아직도 뭐 볼 게 있다고 발목을 붙잡고 있니? 그래요, 새언니. 오빠도 이미 마음 뜬 지 오래됐다면서요.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혼하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적어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리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또다시 제 예상을 뒤엎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어떻게 두 분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월이 생각해서는 그냥 참고 살라고 말하고 싶지. 그런데 어쩌겠니? 동현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데. 야속하겠지만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단다. 그래도 걔가 의리 지킨다고 너 만나면서 다른 여자 만난 적은 없다더라. 붙들고 있어봐야 서로 못 볼 꼴밖에 더 보겠니? 그냥 이혼하고 너도 새 사람 만나거라. 오빠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양육비랑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준대요. 이 집도 언니가 갖고요. 의리를 지켰다는 그 말에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의리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 힘든 세월 같이 했던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 생기니 나 몰라라 이혼하자는 놈에게 말입니다. 거기다 이 집을 내가 갖는다고요? 원래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제 명의로 된 집인데 말입니다. 귀신이라도 흘린 것처럼 앞뒤가 싹 변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태껏 제가 친정 식구처럼 챙겼던 그 노력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심지어 한순간에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변해버렸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다녀간 이후 저는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남편 놈이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면전에 대고 변호사와 상의한 제 협의 이혼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충분한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요. 물론 남편 놈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1금융권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남은 금액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유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아 몇억 원대의 돈을 지급받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장이라도 이혼을 못해서 안달난 이유는 그새 생긴 새 애인 때문이었다더라고요. 적어도 의리를 지켰다던 시댁 식구의 그 말도 거짓말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는 걸로 우리의 결혼 생활의 끝을 맞이했죠. 이혼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던데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도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은 기절을 할 것처럼 놀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말렸어야 했다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죄송스러웠지만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걸 어쩌겠어요. 저는 그 사람 없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보다 더 잘 살 자신도 있었고요. 얼마간의 부침을 겪은 뒤에 제 일상도 곧 평화로워졌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려니 일이 많아서 계속 살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자꾸 옛날 일이 떠올라서 환경을 바꿔야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이 살고 있던 아파트 값도 많이 뛰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위자료로 받은 돈까지 합쳐서 평수는 조금 작아졌지만 학군이 훨씬 좋고 쾌적한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금방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도 이혼 후의 삶에도 적응하는데 딱히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애는 어차피 지금까지도 유치원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고, 저도 다니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요. 그 사이 승진도 했습니다. 다만 가끔씩 아이가 아빠는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묻는데 그걸 이해시키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 남편 놈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정말 설마 했죠. 그동안 아이가 보고 싶다고 몇 번을 연락해도 전화 한 통 먼저 안 하던 놈이었거든요. 이혼한 이후로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찾아왔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인 건 멀리서 한눈에 딱 봐도 폐차 직전인 똥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이혼할 때 시원하게 대출로 질렀던 그 외제차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저런 조도 안 탈 똥차를 끌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야? 여긴 왜 왔어? 미안해, 유정아.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혼하고 진짜 후회 많이 했어. 당신이랑 하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동안 한 번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헛소리 말고 용건이나 말하고 꺼져. 알고 봤더니 그동안 시댁과 남편놈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동안 신도시 후보지라는 호재만으로 100배가 뛰었던 땅값이 후보지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폭락을 한 겁니다.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사실 애초부터 시댁이 갖고 있던 그 땅은 값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말했던 것과 같은 이유였죠. 중요한 건 남편놈이 아직 팔리지도 않은 땅을 이미 팔린 땅으로 취급해 유산받을 생각만으로 부풀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도 경제관념이 좀 없기는 했는데 그 많은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2금융권, 심지어 3금융권 대출까지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다녔다더라고요. 이혼할 당시에 봤던 외제차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거기다 제주도 머리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설쳐서 그 돈까지 다 날려먹었고요. 뒤늦게 정신 차려보니 남은 건 빚더미에 앉은 자기 꼴이었겠죠. 그리고 생각난 게 저였을 거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가 막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 인간을 쫓아냈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괴롭히더라고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이고 아직 하늘이 애비 아니냐. 쟤 저러다 진짜 큰일 날까봐 나도 무섭다. 저 인간이 마누라랑 제 자식 버릴 때도 이렇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 이렇게 독한 애 아니잖니. 동현이 저놈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지. 이제는 정신 차렸어. 네가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살면 안 되겠니? 네, 이제는 쉽네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처자식 버린 인간이 나중에 다시 돈 생기면 또 버릴 게 뻔한데 제가 왜 그런 쓰레기를 주워야 해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2달쯤인가를 더 번갈아가며 찾아와 실랑이를 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남편을 찾던 아이도 이제 더는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너무 조숙해져 버린 듯한 아이를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도 저도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에게는 아빠 대신 제가 2배, 3배로 더 노력해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쏟았던 저의 노력들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